자, 우리 두 번째 시간은요, 그 29페이지부터 2부에 해당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살로메이션 교육법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방법, 실제적으로 핵심적인 교육 방법이 뭐였는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 참 이게 감사한 게 그동안에 우리가 살로메이션 세미나나 강의를 할 때는 상당히 제한적이었거든요. 주어진 시간 내에 뭐 교회에서 이제 원하는 대로 뭐 60분, 90분, 뭐 길어야 2시간 이런 시간에 하니까 그 짧은 시간에 오늘 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꽉 담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만큼 전달이 되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저도 확신이 없어서 끝나서 아쉬운데 오늘은 완전히 이제 뿌리를 뽑게 생겼습니다. 이 책까지 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이번 시간은 조금 천천히 갈 테니까요. 제일 먼저 우리 살로메에서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살아있는 책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살아있는 책, 리빙 북스, 호울 북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죽은 책도 있습니까? 그러는데 실제로 살아있는 책의 특징을 팔럿이 어떻게 말했냐면 한 가지 주제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진 저자가 쓴 책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들이 이야기 형식으로 제시된 것 다소 온화하면서도 개인적인 추천사, 소문, 소론, 감사 등의 말이 포함되어 책을 의미한다. 감이 오시나요? 일단은 한 저자가 한 가지 주제에 관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거를 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살아있는 책이 아닙니다. 보통 어떤 책 보면은 그동안 여기저기 기고했던 것들을 모아 이번에 논문집을 발행하는 바이다. 그거는 살아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죽은 책이죠. 근데 이렇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교과서적인 딱딱한 집필 있죠. 건조하고 그런 것도 살아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작품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문학적인 작품이란 어느 정도 지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진리를 제시하며 윤리적이고 고상한 생각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책. 이게 문학적인 작품입니다. 또 심미적이어서 감성에 호소하는 특별히 아이들은 온전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호소력있는 문체는 인간적인 감동을 이제 포함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책 속에는 놀잇감이 이미 상당히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가 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놀이란 문학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생각을 자극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롯은 강조하는데 아이들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따로 현금이나 선물이나 점수, 달란트 등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롯의 생각은 독서의 보상은 독서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보물은 책 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데 그 보물은 오랜 기다림 가운데 깊이 땅을 파는 사람들이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보물을 캐냈는데 약간의 물질로 보상할 필요 있나?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상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보상이나 시상은 좋은 건데 그냥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너무 지나치게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하면은 뭐 상 주고 뭐 주고 그 부상이 더 많아 내용보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이 독서 자체가 보상이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인데 아이들 책을 안 읽을까봐 너 요것만 다 읽으면 뭐 사줄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독서를 하면서 얼마나 자기가 풍요로워졌는데 얼마나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우는데 예를 들면 우리 조지 워싱턴 카바의 그 전기를 읽으면 거기서 얻는 게 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보물 같은 그런 내용을 상으로 받았는데 너 요거 읽으면 뭐 줄게. 그런 식의 보상이 꼭 필요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꼭 이것 때문에는 아닌데 이거 읽다가 다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축구에서 이제 살롬 리그를 하는데 이제 리그 자체보다도 저는 제일 힘든 게 상 주는 거 있잖아요. 시상하는 거요.
뭘 어떻게 사가지고 막 그게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첫 해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었는데 했는데 이걸 읽고 나서 맞아. 그 축구 자체를 통해서 얻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걸 또 해서 뭐 득점상 주고 뭐 주고 이렇게 이럴 거 있을까? 그래서 지난번부터 이제 안 하고 이번에도 당연히 안 할 겁니다. 안 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 그냥. 주면은요 사람이 다 자기 중심이라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MVP 그러면 누굴 MVP를 줘요? 나 이거 잘못하면 괜히 시험만 들고 그 살람 축구를 하는 자체가 얼마나 재밌고 얻는 게 많은데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즐겁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샬롯이 한 권의 책에서 원하는 것은 문학적인 언어로 구조화된 문장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재능 있는 작가란 적절한 언어의 선택으로 이미지가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동 문학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동 문학은 일단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동 문학을 이제 책을 내는데 실제적으로 적절한 언어의 선택이 안 되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동 책인데도 너무 지겨워. 지루하고. 이게 왜 아동 문학이지? 그러니까 아동 문학이 문학이잖아요. 문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당금질 해가지고 샬롯이 말하는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잘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말로만 이랬어 저랬어 이래가지고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샬롯이 보기에는 그런 거는 살아있는 책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도서 문학이 너무 많아졌어요. 샬롯 시대보다 이 시대가 지금 시대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그 분류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을 담은 책, 적어도 일반론적인 관점에서도 유익한 책들 이런 걸 찾아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왔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고 이걸 감당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하루는 작심하고 파주적인 이제 도서관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린이 코너에서 아주 진을 쳤어요. 요즘 책들이 어떻게 나오나 보고 우리 아이들이 읽을 만한 책이 있나 보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와, 이만큼 쌓아놓고 이제 보는데 와, 그날 하루 종일 뒤져가지고 딱 한 권 찾았습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내용이. 제목이 너무 좋은데 보니까 이거는 막 그냥 너무 막 한쪽으로 치우치고 말도 안 되는 거고 뭐 반기독교 뭐 창조질서 파괴하는 거 뭐 별책이 다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찾아낸 게 그 조선 사람 표류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일반론적 차원에서도 너무 유익한 거예요. 재밌고. 그 책 하나 건져가지고 그걸 지금 쓰고 있어요. 내가 하루 종일 죽쳐가지고 요거 하나 건져냈는데 얼마나 힘들까 일반 부모님들이. 가끔 하다가 우리 홈스쿨 부모님들이 혼자 가면 힘드니까 몇 명이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하루 시간 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몇 거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분별해낸 책이 사실은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책들이에요. 안 그러면 진짜 뭐 엉뚱한 거 그런 거 찾기가 쉽습니다. 이제는 이거 살아있는 책들을 활용할 실제는 이제 여러 교육 현장에 맞게 이제 적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과학 분야는 이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역 도서관이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국 오니까 한국 도서관들이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진짜 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도서관도 많았고 좋은 책도 많고 그래서 잘 분류하고 골라내면 이제는 정말 좋은 시대가 왔습니다. 초등 저학년 학생들은 몇 가지 온전한 책들, 실험, 자연 학습만으로도 충분히 과학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과 그림은 또 마음에 잘 맞는 단짝이에요. 옛날에 다빈치가 이게 설계하고 그럴 때도 그림 그렸잖아요, 자기가요. 이분은 이제 화가이기도 하니까 그림 그려가지고 비행기 설계들을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식으로 과학이 그림과 잘 맞는 짝이고 대신에 과학 분야에서는 유의할 점은 광범위하게 스며 있는 진화론의 해악을 걸러내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과학에 은사가 있거나 좀 전공하신 분들을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진앙이 올바른 분들을 해서 그거를 잘 분별해내서 아이들에게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 분야에서는 스스로 역사 노트를 만들면 좋아요. 학생들이, 저학년 학생들이 주로 사진이나 그림에 설명 붙이고, 또 고학년 학생들은 그 글에다가 이야기를 짧게 붙이고 그렇게 쓰면 좋습니다. 역사 기획을 갈 때에도 사전 조사를 잘하고 예비 지식을 갖고 떠나야 됩니다. 이런 상태가 아니면 그냥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파주에 그 자운 서원, 율곡 서원이 있거든요. 그 이의 서원인데 서원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성리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 가면 그냥 넓은 공부밖에 안 돼요, 그냥. 근데 그거를 미리 알고서 해야 되는데 가끔은 저희 이제 홈스쿨 학생들과 갈 때는 미리 자료를 나누고 공부를 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성리학의 한계가 뭔지. 예를 들면 그 서원 언덕에 보니까 율곡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3년 생을 치렀던 것이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천막 같은 걸 쳐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 지내는 거예요. 잘 먹지도 못하고 잠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몸이 상하죠.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무조건 율곡은 구관왕, 그러니까 9번 과거 시험에서 전부 다 일종의 금메달을 땄어요. 전부 1등 하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학 천재라고만 강조를 했지 사실 그 사람이 무슨 공부를 했는지를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율곡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한문으로 책을 썼고 책이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한문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 쉽지 않잖아요. 세종이 훈민정음 발명한 이후로도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안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리학적인 한계가 있어서 역사 해석도 틀린 게 많고 지금 보면 그런 게 있다고요. 지금 우리 집회에 사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논란이 많잖아요. 왜 그 사람이 들어갔는지.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알고서 가면은 훨씬 더 비교가 되면서 무작정으로 이렇게 뭐 숭배하거나 혹은 깎아내려가 그런 걸 안 하게 되죠. 한 가지 제가 그 자료조사하면서 새로웠던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어머니가 신사임당이잖아요. 신사임당이 돌아가신 이후에 너무 인생이 험한 거예요. 어머니가 굉장히 신사임당이 사실 홈스쿨을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영향이 커가지고 홈스쿨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이 너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유교에서는 해답이 없어요. 공자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산 사람 일도 모르는데 죽은 사람 일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말했대요. 모른다는 거죠, 사고세계도. 전혀 해답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 절을 찾아갔더라고요. 절을 찾아가서 1년 동안 그 절에 머물면서 불교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됐는데, 이제 불교에서도 근본적인 해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나중에 이게 발목을 잡혔어요. 그러니까 불교로 갔다 와서 이제 일종의 배신자다 이런 식으로 평생 율곡을 공격하는 그런 근거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지금 같으면은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이제 얘는 천재야.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막 고민하다가 어느 날 생명수 샘물교에 찾아왔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 뭐라 그러겠어요? 그 얘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막. 그런 생각하니까 안 됐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렇게 하고요. 그때가 19살이니까 고3 정도 나이잖아요. 고3 학생이 천재야. 너무 머리는 좋은데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어디 가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복음을 정말 전할 능력이 있고 또 그런 소재로도 글을 써봤는데 율곡이 교회에 찾아왔으면 뭐라고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렇게 문제를 냈거든요. 근데 불신 지옥 그렇게 쓰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너무 좀 세다. 하여튼 그 사전 조사하고 예비 지식 갖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기 같은 경우는 주일 오후 같은 시간에 읽기 좋죠. 그래도 이른 아침 시간에는 성경과 아동 고집 선집을 읽고 또 어휘 공부를 위해서는 읽은 책에 나오는 새로운 어휘들을 적는다. 요거는 주로 이제 미국적인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는 가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카레는 안 들어 올라가 이제 한 얘기인데요. 낭만 소설로 유장한 애정 소설은 피하는 것이 좋다. 요거는 완전 미국 상황이에요. 미국 도서관 가면은 한쪽에 노란 색깔로 이렇게 조그만 문고판 가지고 쫙 꽂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옐로우 페이퍼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낭만 소설로 유장한 애정 소설입니다. 그 보면은 굉장히 노골적인 애정 묘사를 하는 게 많아요. 그런 거를 미국 중고등학생들이 엄청 그걸 보려고 그래요. 저희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 학생들 데리고 이제 도서관을 갔는데 도서관 들어가면 정면으로 있고 그런 책들이 이렇게 있어요, 옆으로요. 근데 애들이 들어오는데 눈이 전부 이쪽으로 가 있어,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전부 이래가지고 왜 뭐하냐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결국에는 그게 제일 재밌나 봐, 이쪽으로 하고. 근데 그런 거는 읽으면 정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고 10대의 낭만과 공포를 다룬 이야기도 엄청 많아요. 그 웨스턴 고스트라 그래가지고 그 서양 유령 이야기 그 책도 엄청 많아요, 도서관에. 근데 그런 거는 귀신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 실체가 똑같잖아요. 근데 그런 뭐 웨스턴 고스트 이야기 이런 것도 진짜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 독서의 환경을 조성을 위해서는 거실의 상징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텔레비전이나 전자제품보다는 커다란 도서 바구니나 정감 있는 책꽂이 등을 중앙에 배치한다. 미국 사람들 그 집에 보면은 큰 바구니 같은 게 여기 제일 앞에 있어요. 그 바구니에다가 이제 책을 언제든지 도서관 빌려온 책을 거기 놔요. 거기서 보고서 또 읽고 나면 거기도 하고 또 가져가서 반납하고 이런 게 아주 일상화되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 보면은 텔레비전이 가운데 딱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문화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측면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 제가 이제 찾아가는 책을 제안하고자 하는데요. Seeking Books라고 그래가지고 찾아가는 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것이 샬롯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책이 방대하고 다양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하고도 골라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기독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는 책들이 별로 없고 인본주의, 세속주의를 기초로 한 책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샬롯이 말한 살아있는 책 개념으로 하려면 책이 진짜 별로 없어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보면은 책 하나 골라내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아까 말한 샬롯이 말한 일반 법칙, 일반 은총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건 크리스찬 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세계 가치관을 반대로 보여주는 그런 책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는 반대되지만 이게 세상의 본질이구나 이런 걸 또 통찰하게 되고 역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도 대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책들은 저자가 크리스찬이 아니들 할지라도 작품이 기독교와 관련 없다고 해도 선정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문율 씨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 책 아시죠? 네, 그 책 보면은 일단 저자가 기독교는 아니고 크리스찬적 그런 배경도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실을 소재로 해가지고 했는데 와 이거는 정말 잘 썼더라고요. 엄석대가 엄석대가 독재자잖아요. 작은 독재자. 그 엄석대가 알게 모르게 아이들을 통제해가면서 이 학급의 질서를 교묘하게 유지해가고 있는데 이 무력한 담임교사는 나도 그냥 엄석대가 통제하는 게 훨씬 편한 거야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아는 척 모르는 척 엄석대가 비리를 저질러도 시험 볼 때도 다른 애들이 다 써주잖아요. 써주고선 이름만 바꿔 엄석대 써주고 맨날 1등이어야 되니까 엄석대는. 그런 식으로 쫙 교묘하게 하고 그러는데 아무도 아이들이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꽉 늘리고 살다가 거기에 한병태라는 학생이 서울에서 전학을 왔는데 아마 작가 얘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문열 씨도 서울에서 안동이가 시골로 전학 온 게 있었거든요. 자기 경험도 들어간 것 같아요. 와가지고 하는데 처음에는 엄석대에게 저항을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엄석대하고 맞서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엄석대가 주는 그 작은 혜택을 받아 누리기 시작하면서 얘가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죠. 근데 그거를 너무 묘사를 잘 해놨어요, 작가가. 처음에는 막 정의 막 이러다가 갑자기 엄석대 밑에 들어가서 초록 이렇게 변하는 그 질서에서 작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이제 하는데, 아, 이게 초등학교 교실이 무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구나, 이게. 대한민국 사회의 축소판이구나, 이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왔어요. 이 사람은 아주 정의롭고 올바른 교사예요. 딱 보니까 이상하거든, 학급이. 그래서 엄석대 정치를 딱 드러내고 잡았어요, 걔는. 그래서 보니까 엄석대를 제거하고 엄석대는 결국에는 학교를 나가서 퇴학을 학교를 나가버렸죠. 그리고는 이제 다시 질서를 회복하고 담임 선생님이 오히려 아이들을 혼내죠. 너희들은 어쩌면 이렇게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냐. 너희들은 몇 명인데 왜 한 명한테 그렇게 다니냐 하면서 강하게 엄석대를 책망하면서 엄석대 비리를 다 써내라 그러니까 이건 뭐 아이들이 또 뭐 세상 그냥 비리를 다 써내니까 그게 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 이거 진짜 이건 메시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읽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되죠. 하나님 나라는 정의가 먼저 구현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정의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회는 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정의가 먼저예요. 우리 개인 간에는 사랑이 먼저지만 이 사회에 정의가 안 서고 사랑만 주장하면 그건 혼란이 와요.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인데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폭력이 행사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석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는 자에게 늘 관대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나라고, 이런 식으로 다시 정의하면서 이런 게 이제 찾아가는 책이에요. 이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것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생기겠죠. 소재가 좀 넓어지죠. 딱 그냥 크리스찬이 써서 크리스찬 소재로 이렇게 하면 거의 없어요. 이거를 조금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살아있는 책으로 하는 거고요. 살아있는 책을 이제 범위를 넓히자 그 얘기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다시 이야기하기, 리스토리텔링, 나레이션, 텔링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이야기하기는 말은 간단합니다. 살아있는 책을 읽고 혹은 듣고 자기 언어로 다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재구성을 하는 거죠. 재구성을 해서 자기 말로 자기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빈칸 채우기 사지선다형 시험지 가지고는 이거를 사람의 정신력을 높일 수가 없는데, 이것 대신에 이야기하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샬롯의 학교와 다른 학교가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이 학교는 이야기하기로 평가를 해요. 다른 시험 안 보고 이야기하기를 통해서 그걸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본 커리큘럼이 이야기하기고 또 이야기하기를 통해서 소통하고, 이것이 다 샬롯 학교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산수나 역사 연대기, 성경 구절, 과학적 용어 같은 거는 이거는 확실하게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까지도 다 그냥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부 우리 홈스쿨 가정에서 언스쿨링을 오해해서 낫스쿨링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아예 공부를 안 시키는 가정들이 있어요, 가끔. 애들 그냥 하고 싶은데 다 하고, 내가 그냥 공교육 받으면서 아주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고,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그 낫스쿨링 해가지고 공부 자체를 안 가르치니까 나중에는 황급하게 되더라고요. 초등 고학년, 중학교 가면 어쩔 줄 몰라요. 당황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오해한 겁니다. 아이에게 기본 상식도 안 가르치는 거는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러면서 부모와 교사가 할 일은 아이가 향연을 벌일 수 있도록 참되고 고상한 개념들로 구성된 다양한 요리로 식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사고 영역에서는 스스로 추려내고 정리하고 서로 연결하고 취사 선택하고 분류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야기하기는 기억에 필요한 사고 능력을 증진시키는 과정이고, 정신력을 강화시키고 아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관한 전기를 읽었어요. 교과서적인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조지 워싱턴은 어느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나요? 조지 워싱턴은 어느 강을 건너나요? 델라웨어 강이요. 이거 끝나요.
이렇게 되면 그냥 정말 단편적 지식밖에 안 되는데 이걸 이제 초등학생이 이야기하기 식으로 합니다. 조지 워싱턴에게는 여러 병사들이 있긴 했지만 아직 진짜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그냥 농부들이었어요. 조지 워싱턴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진짜 군인이 되는지 가르쳐 주었어요. 영국의 왕은 영국군을 더 많이 보냈고 조지 워싱턴과 군대는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 자유의 종이 울렸어요. 때로는 영국군이 이겼고 때로는 조지 워싱턴 군대가 이기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확실히 다르죠? 다 그거 단편적 지식과 자기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하기는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 그렇게 물어보면 샬롯은 갓 6살이 지나면서부터 시작하라고 권면합니다. 7, 8세가 되면 이솝 우화 같은 이야기를 여러 단락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또 짤막한 장이나 혹은 전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9살, 10살 때는 과학, 자연탐구, 성경 이야기, 역사 이야기 이런 등에서 일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0살 이후는 책의 수준과 이야기 수준을 계속 높이면서 시도해 갑니다. 고등학생도 예외가 아니에요. 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것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샬롯은 초등학교는 많이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이후로는 대책이 없다고 말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왔다면 쭉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까지. 쭉 가가지고 고등학교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고등학생은 또 그 수준에 맞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주일학교에서도 교회 학교에서도 다시 이야기하기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창시자들도 다시 이야기하는 법을 썼고 샬롯 자신도 오랫동안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27년간 주일학교 교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에서도 그냥 그 선생님이 공과 가지고 일방적으로 뭐 주입하는 것보다는 그냥 학생들이 보고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해보고 발표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듣고서 또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흥미있는 그런 공부가 되죠. 어느 정도 그 교회에 이제 공간이 되고 교육시설이 있는 교회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자라난 교회는 꼭 그 어른들 그 장의자, 큰 의자에서 9시에 예배드리고 나면은 그 공과 공부를 2, 30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장의자 갖다 놓고 또 되면 나중에 어느 선생님이 얘기하는지 안 들려요. 서로 막 엇갈려가지고 거기서. 얘들아, 그런데 예? 그럼 나 아니야. 막 저저로 가. 그러다가 또 10시 반 되면 또 성가대 막 들어오죠. 그리고 또 권사님들이 또 일찍 와요. 또 일찍 와서 뒤에서 또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 쫙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공과공복 있는데 와, 그러니까 정신하나도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성경적이가. 근데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조금 공간이 있으면 모여서 주일학교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은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하면 얼마나 좋아 이야기하기를. 다 동의를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쉽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좀 해본 사람은 다 어렵다 그래요. 미국에 있는 그 샬롬 메이슨 그 소그룹 모임도 많은데요. 그분들도 하는 얘기 보면 다 힘들대, 다 너무. 근데 해보면 힘든 게 왜 그러냐면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어요. 일단은 그 말을 아예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냥 죽으라고 말을 안 해 하루도 가지고 그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해? 그걸 강제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 기다리다가 또 시간 다 가고 그리고 또 잘못하면은 굉장히 부끄러운데 자기 시켰다고 뭐라 할 수도 있고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기 때문에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잘 좀 정리만 해주면 하면 진짜 좋습니다. 그걸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말하기 자체를 힘들어하는 아이에게는 간결한 질문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간결하게 여기서 뭐라 그랬어? 이 장에서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많이 하지 말고 한 장 정도에서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은 하고 또 하나의 방법은 하브르타 아시죠? 하브르타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금세 조별 토론해도 금방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둘씩 짝을 줘놓으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브르타가 둘씩 짝 찍는 거잖아요. 2명이 짝 줘가지고 이걸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때 얘기해. 그거 한 얘기 가지고 나와서 안 나와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얘기해도 되고 그런 것을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또 반대로 너무 얘기를 잘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상상력을 발휘해서 막 보면 거짓말이야 다 그냥. 이 책에 있지도 않은데 그냥 뭐, 야, 그 비행기 날아간대요. 막 하늘을 막 우주를 가고, 뭐 우주를 가고 막 그런 애도 있어. 그래야 되면, 오, 저 거짓말인데? 그러다가, 어떡하지? 그러다가 시간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씩만 고쳐주면 돼요. 일단은 이제, 이야기하게 할 때는 금물인 게 이게 나와서 하면 안 됩니다. 뭐 소그룹 모임이나 뭐 코암이나 이런 모임에서도 거기 나와서 해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쓰면 내가 나와서 여기서 이야기하기 못해요 이거는. 아무리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한 사람도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너 책 읽는 거 가지고 얘기해봐 그러면 이거는 공문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절대로 앞에 세우지 말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툭 얘기하듯이 그렇게 해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는 이미 연설인 거예요. 스피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초등학생 저학년 애들한테 나와서 해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중이 문제잖아요. 가정에서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청중 그 중에 조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가정이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조부모님들은 손주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언제라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러고 앉아. 그러니까 청중이 언제 확보되면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그 미국 홈스쿨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부모님들이 홈스쿨하는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잘 들어줘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다 보면 이제 35페이지 갑니다. 실제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엄마가 이제 답답하니까 끝나고 나죠. 야, 왜 그거밖에 못해라 지금 뭐 그렇게 지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의견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냥. 그리고 하면 좋은 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너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 태도가 너무 좋았어. 그 좋은 점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 사람의 주권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사람의 머리 있잖아.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주권 상징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모습 보고 말이 뭐 빠르니 느리니 너는 뭐 발음이 안 좋으니 안 그런 얘기 하지 마. 하면 굉장히 실례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아이라도. 말 똑바로 안 해? 이거는 벌써 인권 침해에 완전히 확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의 주권 개성이기 때문에 그냥 뭐 지적하지 말고요. 가만히 기다려주고 하려면은 좋은 얘기만 해주고. 그 이야기하기를 마치면 아이 스스로 자기가 느껴요. 아, 내가 좀 이게 좀 잘 안 됐다. 그렇게 느끼니까 그리고 반대로 아이가 오늘 내가 좀 고칠 점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얘기해 준답니다. 아, 그거 조금 더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 이야기 하려면 또 문제가 까먹어야 내용을 하는데 정지 하나도 없어. 누구지? 이 사람 이름부터 생각 안 나.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의 방법은 거기다가 예를 들면 이제 칠판이 있다면 거기다가 칠판에다 메모를 하든지 아니면 종이에다 메모해가지고 간단하게 메모지를 사용하면 돼요. 중요한 인명, 날짜, 지명, 용어 이런 거를 샌프란시스코 몇 년도 누구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야기할 때 훨씬 더 편한 거죠. 과자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 주도 학습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야기하기를 활용하기 시작하는 날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거를 잘 해나가면 엄청난 유익을 받게 됩니다. 자, 이야기하기 실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5페이지 밑에 부분에요. 첫째, 살아있는 책 목록을 선정한다. 그랬죠? 살아있는 책을 목록 일단은 선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각 연령대별로 살아있는 책을 읽게 하거나 구두로 들려준다. 조금 길다 생각하면 한 장만 읽고 이야기해보고 또 조금 되면 두 장 읽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자연스럽게 소그룹에서 실시한다. 네 번째, 학생의 연령에 맞춰서 이야기 시간을 1분, 3분, 5분, 7분 정도로 조정한다. 생각보다 이거 굉장히 깁니다. 3분 스피치가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1분도 사실 짧은 거 아니에요. 왜 가끔 가다가 왜 기독교 방송에서 1분 말씀에 나오잖아요. 1분 들어보면은 메시지가 꽤 많더라고요.
이렇게 짧으니까 아이들별로 시간을 잘 조정해줘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야기하기에 편안한 환경을 조성을 하고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손님이 왔다 그래가지고 야, 너 한번 나와서 해봐. 이야기하기. 너 잘했잖아. 어저께 잘했잖아. 해봐. 그런 거 안 됩니다. 그건 아이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줘요. 이야기하기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들과 기록을 정리하면서 간다. 시간이 지나면서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기록을 잘 해놓는다.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료가 되게 쌓이겠죠. 계속 만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이게 자동으로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잘 모아놓으면 이제 그대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구나 얘가. 그런 식으로 또 인정도 받을 수가 있죠. 36페이지 가면 샬롯의 학교에서는 숙제를 내주지 않습니다. 13살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지 않습니다. 이거 듣고서 어떤 학생들이 만세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안 해주고, 근데 이야기하기에 다 다 들어있어요, 벌써요. 초등학생들에는 이야기하기를 잘 한다면은 사실상 숙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 그거 하고 있는데 뭘. 그래서 평소 이야기하기를 통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증명해 보이기 때문에 숙제가 필요 없다. 네 번째는 점수 평가가 없고 수업이 짧습니다. 아까 말한 그 보상이나 경쟁이나 점수 같은 인위적인 자극 대신에 칭찬과 믿음과 사랑으로 아이에게 동기를 이제 부여하게 되는 거죠. 선천적으로 타고난 호기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일평생 지속적으로 지식에 대한 사랑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샬롯 학교의 시험은 따로 시험이 없고요. 학기 중에 읽은 살아있는 책들에 관해서 구술이나 글쓰기, 서술로 이야기한 것으로 평가를 하게 돼요. 모아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학업 평가를 해줍니다. 샬롯은 짧은 수업에 집중력을 발휘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점수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시험을 안 본다고 점수 안 매긴다고 해서 그냥 방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야기하기를 통해서 더 깊은 공부를 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카렌 안드레 같은 사람은 이제 미국에서 홈스쿨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수학과 문법처럼 자연스럽게 터득하기 힘든 과목들은 길게 반복해서 공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일종의 샬롯의 교육에 대한 보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냥 뭐 문법도 이야기하게 하고 쉽지 않잖아요. 국어 문법인데 이걸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해, 이걸. 수학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반복해서 하는 공부는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해서 하고 나머지 것은 이야기할 수 있는 분야는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지금 보완을 해주고 있죠.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살로메스는 영국 빅토리아 시대, 카렌 안드레는 미국 홈스쿨. 요거 두 달이 건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4부에 한국에서 살로메스는 하기 얘기예요. 내일 하는 게 실제로 한국에서 이제 하는 건데, 네, 그래서 만든 거 일종이에요. 이런 식으로 걸러서 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처음부터 우리 살로메스는 교육대로 합시다. 안 돼요, 한국에서. 이런 과정이 없으면. 이걸로 단계별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로운 오후 시간인데, 샬롯 학교 수업은 오후 1시나 그 이전에 다 끝납니다. 오전에 다 주로 이제 학습적인 것은 오전에 몰아서 하고, 오후 시간은 바깥 활동을 주로 합니다. 체육, 수공예, 악기 연습, 요리, 정원 가꾸기, 자연현상 관찰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샬롯은 특히 그 창조 세계를 자연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자연을 관찰하기 위해서 바깥 세계에 머무는 시간을 특별하게 강조를 했어요. 이때는 이제 학생들이 자연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날마다 관찰하는 발견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진 안 찍어도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표시하는 게 훨씬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사진 팍 찍고 끝나는 것보다는 자기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감상하는 고상한 생각들과 표현들을 써보기도 하고 노트에 기록하고 이렇게 해놓는 거죠. 우리 인천에 사신 분들은 인천대공원에서 거기 머무는 시간에 보면은 그 막 벌레를 살상하지 말고 그 자연 관찰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 조그만 노트 들고 다니면서 스케치하고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식물을 관찰했을 때 처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관찰하니까 와, 이만큼 자랐네. 식물이 자라는 모습들을 관찰해보고 이러면서 창조에 대한 감각을 키우게 돼요. 훨씬 더 좋은 표현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요. 고흥 같은 데 가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자유롭게 오후 시간을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37페이지 가면은 이제 남자 아이들은 조금 이제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죠. 체육 활동으로 왕성한 에너지를 건강하게 발산하도록 인도해 주지 않으면 완전히 사고칩니다. 한마디로.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돼요. 참고로 미국의 Focus on the Family라는 사역 단체가 있어요. 콜로라도에 있는데 저희 직접 가봤어요. 콜로라도 방송국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는 주로 이제 가정 사역을 많이 하는데 제임스 답슨 박사가 아이들의 호르몬 변화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 했더라고요. 남자 아이들에게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많은 작용을 한답니다. 이 호르몬은 아이가 잉태된 지 6, 7주만 되면 생성되고 7, 8세 무렵이면 호르몬 목욕이라고 할 만큼 왕성해진대요. 이 시기는 자뇌와 우뇌를 이어주는 신경 섬유의 끈이 손상을 입어서 한쪽 뇌에서 다른 쪽 뇌로 보낼 수 있는 전기 전달이 제한되어 분별력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막 이유 없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요. 사내 아이들이. 걸음마 단계에서도 막 어딘지 기어오르고 기어오르면 뛰어내리잖아요. 그리고 오이나 칫솔로 총 만들고 서랍, 약병, 엄마 지갑을 뒤지게 바쁩니다. 립스틱을 뭉개고 개를 괴롭히고 고양이 귀를 잡아당겨요. 뭐 7, 8세 되면 저희 축구할 때도 정말 막 미친 듯이 움직이는 7, 8세 애들이에요. 와, 이거는 막 정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분명히 작은데도 그냥 큰 애들 막 달려들어가지고 꽉 부딪히고 막, 그러고 막 그러면서도, 통제가 안 돼요, 7, 8세는요. 이게, 호르몬 영향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호르몬 영향이라는 거예요. 특히 남자애들은요. 나가서 뭐 돌 던지기, 불장난, 유리 깨기, 남을 골탕 먹이는 것을 재미있어 합니다. 우리 전에 축구하던 아이 중에서 7살인가 8살 그랬는데, 이렇게, 큰 학생들 왜 신가리 부분 있잖아요. 정강이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골래서 팍팍 차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7살인 것을 처음에는, 제가 실수를 했는데 잘 몰라서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부러 골라 차더라고요. 팍팍팍. 근데 제가 섬뜩했던 게 그걸 딱 차고서 돌아서는데 씩 웃어. 탁, 와, 그래서 뭐지? 그랬는데 이런 영향이더라고요. 그 일종의 재밌어 하는 거 그런 거거든요. 골탕 먹이는 거 갖다가. 그리고 뭐, 이제 중력의 법칙을 시험하는 행위를 자주 합니다. 자주 뛰어내려요. 그래가지고 뭘 실험하냐면 다치나 안 다치나. 부러지나 안 부러지나 그러지. 이태리 출신 여배우, 유명한 배우 있죠? 졸리나 안 졸리나. 있었죠? 이태리 남자 배우가 있는데 다치나 안 다치나.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의 대량 분비는 언어 발달을 제한시킨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늦어요. 특히 오른손잡이 남자아이들의 경우는 언어 발달이 좌뇌로 제한되고 여자아이들은 양쪽 뇌가 모두 고르게 발달하여 언어 능력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같은 또래의 남자, 여자아이들은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수준이 잘 안 맞아. 남자아이들은 그냥 원초적이고 그렇게 얘기하고 여자아이들은 막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말이 안 돼, 말이 아예. 또래들이요. 한 5, 6년 밑에 여학생들 만나야 겨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머지 또 같은 또래 얘기를 못 해요. 그 정도로 이거는 언어 발달이 그만큼 안 된대요, 사실. 그 성장기에는요.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은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그러니까 2차 호르몬의 대방출이 시작돼서 남자아이들은 이제 어른이로 바꿔놓는 거죠. 수염 나고 이제 변성하고 여드름, 근육, 성적 감각 등의 특성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릴 때 놀던 것이 종목이 바뀌어버려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춘기 청소년들이 스케이트보드, 암벽 등반, 행글라이더, 오토바이, 산악 자전거 이런 걸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16세 때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어요. 근데 면허를 딴 학생들이 마치 가미가제 특공대 같은 모습으로 도로를 질주합니다. 샤! 와! 하는 거 보면 10대들이 거의다. 그러고도 목숨을 부지하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덕분에 10대 운전자의 보험이 가장 비싸요.
보험회사에서 10대 아이들이 보험회사 가면 보험료가 엄청 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그 아들 운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16세에 따면 안 되네. 대학 졸업, 고등학교 졸업하고 따라고 계속 안 해주고, 그리고 뭐 보험 안 들어주고 막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아이들이 그냥 미친 듯이 하는 거는 이게 호르몬의 영향이라는 걸 이미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저 왜 그럴까 그러면은 이상한 놈인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아니고, 아, 엄청나게 지금 제2차 발전하고 있구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이 이제, 조금만 더 크면, 이제 이제 조금 이제 그 큰아이들은 자동차 경주, 또 풋볼, 하키, 농구, 레슬링, 뭐 사냥, 낚시, 항해, 산악 등반 이런 활동에 몰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건전하고 적절한 운동을 발산하는 것은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필수예요. 남자들은 그 체내에 테스토스테론이 여자보다 10배에서 12배 정도나 많이 분비된답니다. 그 호르몬은 평생 남성의 근육 엔진을 조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도 남자들은 부와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지나치게 추구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뭐라고 더 그냥 조금 더 권력 차지하려고 그러고 부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냥 그런 성향이 어린이 되어서도 계속 간다는 겁니다. 남자아이들은 모험을 일삼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논쟁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보다는 싸움 잘하는 걸 그렇게 욕망이 강해요. 그 한국 영화 중에서도 그 있잖아요. 그 공부 잘하는 애가 어느 날 계기가 생겨가지고 조폭이 되려고 깡패가 되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웃기잖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고 모범생인데 왜 깡패가 되려고 그래요? 그만큼 이 힘에 대한 어떤 로망 그런 게 있어요. 호르몬은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운동 경기는 물론 놀이에도 꼭 경쟁을 하고 내기를 해야 직성이 풀려요. 이거 반대로 말하면 지면은 상처와 원한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사람 축구하면서도 이 개념 싸움에서 지금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실제적으로 내기하고 경쟁하고 이기고 이게 세상 문화잖아요.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스포츠 경기도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이름만 교회지 그냥 이기려고 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 내기도 안 좋은 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한 교회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이제 청년회 소속을 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회에서 축구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연세대학교 치대에 다니는 후배가 있어서 연세대학교 치대하고 한번 경기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가가지고 우리는 뭐 유니폼도 없고 그냥 쭉 가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가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4대1 이겼어요. 그 친구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아니 교회 팀이라는데 오. 그러고서는 다음에 한 번 더 하자요. 진짜 내기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대가 6년이잖아요. 예과 본과 합쳐서인데 6년 다니는 전 치대 학생들을 선발팀을 데리고 오겠대요. 전 선발팀을. 그리고 와 내기 점심 내기 식권 내기 해가지고 연세대 학당에서 식당 가면은 있거든요. 그거 내기 하자 그래서 속으로 겁은 났는데 뭐 하지 뭐 그래서 했는데 그날도 또 이겼어요. 몇 골로. 근데 그게 우리 팀에는 축구 코치를 하는 저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엄청 빨라요. 그러면 다 단순해요. 그 친구가 갑자기 후다닥 치고 들어가지고 왼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가다가 나는 이제 오는 거 아니까 나는 조금 늦게 들어가. 그러면 탁 꺾어줘요. 그럼 나 들어가면서 그냥 빵 슛.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이기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게 갑자기 오더니 한 사람이 오더니 여기 식권이 오더니 식권을 던져주고 가더라고요. 집에. 이만큼 싸주고. 근데 우리는 누가 무슨 꼭 밥 먹자고 한 거냐. 얘기도 하고 그러려고 한 거지. 근데 그 친구들은 막 화가 나 자존심 상하니까 얘다고 식권 먹고 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끼리 먹는데 씁쓸하더라고. 야,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 그러니까 내기는 상처밖에 안 남아요, 완전히요. 그때는 저희가 살람 축구를 몰라서 그냥 이거 하는 거 이기면 좋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다 치과 의사가 됐을 텐데. 그때 그 교회 청년부 놈들한테 실컷 뺏겼다고 그럴 거 아니야, 계속.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실제로 이게 재밌는 예가요. 1980년대 미국 프로 테니스계에 유명한 남녀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 테니스는 지미 코너스하고 존 맥켄너가 맨날 결승에서 만났어요. 맨날 죽여 살려면서 그냥 하고, 여자부에서는 크리스 에버트하고 나브라틸로바 이 두 사람이 계속 결승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결승하는 장면 보면 남녀의 차이가 어쩜 이렇게 크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미 코너스하고 존 맥켄너는 완전 전쟁이에요. 미사일 같이 그냥 팍 하다가 한 사람이 하면은 그거 끝나도 경기는 예스 하자면 땡 그러고 그냥 맨날 이러고 왔다 갔다 하고 끝이에요. 지고 나면은 인사도 안 해요. 악수 이렇게 가버리고 이제. 근데 여자 라이벌은 꼭 80차례나 결승에서 격돌했대요. 근데 이긴 사람이 꼭 찾아가서 진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승자가 매자에게 이런 메모를 남겼대요. 미안해요. 다음에는 당신이 이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자는 그런 경소가 있어요. 아무리 그 라이벌이라 할지라도. 근데 남자들은 뭐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신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강하게 분출되는 시기가 소위 말하는 사춘기 때예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중2 정도에 갑자기 셀쭉해지고 신경질적이고 우울한 사춘기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이때는 인체 화학 작용이 분출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이 절망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너무 이상한 게 아니고 이거는 호르몬의 작용이구나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대신에 중2병이라는 용어에 속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요. 근데 중2병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생겼냐면 1999년 일본의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이주인 히카루의 심야의 엄청난 힘 그런 것이 있는데 진행자 히카루가 방송 중에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아직 중2병에 걸렸나 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것이 유래가 돼가지고 계속 중2병을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중2병을 일본말로 이제 춘이보라 그러는데 한국에서 2010년에 인기 웹툰 만화가 있었대요. 그 싸우자 귀신아 그런 게 있었나요? 거기에 제목이 싸우자 귀신아인데 거기에 소개가 됐대요. 중2병이. 그 뒤로부터 우리 한국 청소년들에게 쫙 퍼진 거예요. 있지도 않은 중2병을 가지고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2는 아무도 못 건드려. 뭐 심지어는 뭐 북한의 김정은도 못 건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생긴 게 웃기잖아요, 사실은 그건요. 병도 아닌데 병 만들어 놓고 엉뚱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야말로 반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건 반의를 안 하고 실제로 엉뚱한 걸 속고 있고 이거 호르몬 변화였구나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중2병이라는 얘기는 쓰지도 말고요. 잘못 쓴 사람은 고쳐줘야 돼요. 없어 중2병. 그건 있다면 호르몬 변화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괜히 중2병을 빙자해가지고 방자하게 하는 걸 합법화 시킨 것도 안 됩니다. 여학생들이 나 중2병이야. 없어요. 없는 병을 갖다가 만들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한번 유행되면 일본 문화 중에서 걸러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또 좋은 거는 안 배우고 또 나쁜 걸 금방 들어오고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사물존대. 일본은 원래 범신동 국가잖아요. 여러 귀신들이 섬기는데 사람이 아니고 물건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릴 때 보니까 특히 편의점 같은 데면 500원이세요. 500원이세요 그러면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500원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500원이세요? 누구? 근데 계속 언론에서 그 캠페인을 하는데도 안 통하더라고 계속.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래야 손님들이 화내요. 높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높이는 게 아닌데 손님 높이는 게 아닌데. 그리고 간호사들도 병원 가면은 이쪽으로 돌아 누우실게요. 누가 돌아 누워? 자기가 돌아 누워? 자기가 돌아 누워? 나보고 돌아 누우세요 그래야 되는데 돌아 누우실게요. 이게 뭐야? 근데 그런 거 근본 없는 일본의 그 이상한 우상문화에서 나와 들어오는 게 너무 또 쉽게 또 유행을 돼요 한국에. 그거는 딱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요. 그다음에 39페이지 가면 살로메슨 학교는 강의를 짧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지나치게 많은 설명을 곁들이는 것은 자기 주도적인 그 학습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혼자 배울 만한 능력이 있으므로 교사는 꼭 필요한 부분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샬롯 학교의 교사들은 꼭 필요한 경우면 15분 정도 강의를 한대요. 예를 들면 50분 수업이다, 1시간 수업이다 그러면 15분 정도만 기본 개념 강의를 해주고, 요건 또 안 해주면은 개념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15분 정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풀어보고, 자기가 생각해보고 그런 걸 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 공교육에서는 거의 선생님이 혼자 강의하잖아요. 계속 강의를 하고. 근데 강의는 실제로 많이 남아야 한 15%? 그 정도밖에 안 남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죠. 이것도 꼭 필요한 거는 강의를 해주되 강의를 짧게 하는 것도 샬롯 학교의 이 하나의 모습들입니다. 한 가지는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 필요한 거는 좋은 강의 있잖아요. 정말 개념을 잘 잡아주는 개념 강의는 필요해요. 그런 게 또 좋은 선생님은 또 잘 가끔 들어야 이게 쫙 정리가 돼서 좋은데, 그냥 습관적으로 50분 수업인데 무조건 선생님들이 다 하고 또 안 하고, 이거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샬롬에 있는 그 시대에도 강의를 짧게 하고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를 많이 주는 그 교육을 했다는 거죠, 벌써. 그다음에 명쾌한 개념과 문화. 아이들이 지식에 따라 사랑과 관심을 보이는 정도는 아이들에게 어떤 개념을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샬롯은 어떤 개념도 사상가의 머리에서 우리에게 직접 도달해야 하며, 그와 같은 최고의 사상에 접촉할 수 있는 수단은 그런 사람이 저술한 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말로 강의로 듣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책은 자기가 반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책을 통해서 이걸 잘 좋은 사상을 전달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그림, 시, 음악, 춤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인간적인 표현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성경과 문화, 인문학을 제대로 감상하는 다양한 읽을거리들은 외식이나 사치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됩니다. 실제로 원주 수도원에서는 그 일용할 양식 개념에 책이 들어가 있대요. 그 일용할 도서. 그리고 거기 딱 하루에 빵과 양식을 주면서 그날 읽을 책을 딱 제공해주면 그날 읽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발상이다. 일용할 도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샬롯의 교과 과정은 모든 계층의 아이들에게 책과 문화를 풍성하게 경험을 시켰습니다. 그 빅토리아 시대는 예술과 인문학은 주로 부유층 계층에 속한 것으로 인식됐는데, 샬롯은 그 기회를 평범한 아이들에게 많이 제공을 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평범한 아이들도 예술을 접할 수 있고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샬롯의 교육 방법의 핵심이에요. 특징이에요. 샬롯 방법의. 샬롯 교육의 핵심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뭐라 그랬죠? 처음에요? 살아있는 책. 두 번째, 이야기하기. 이 두 가지가 교육 방법의 축입니다. 근데 앞에 전집을 왜 요약을 하냐면, 잘못하면 이 방법 두 개만, 샬롬에 있어? 이야기하기? 살아있는 책? 나 알아. 이렇게 끝날까 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앞에 전집에 나오는 것들이 그런 교육 철학에서 나와야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분량이 좀 많아져서요. 3부로 넘어갑니다. 41페이지. 말씀드린 대로 샬롯은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그 시대의 교육 방법도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또 영국에서 한국으로 곧바로 이식하기는 또 거리가 또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한국과 연관이 많은 미국을 한번 건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지금요. 거기서 카렌 안드로우로 올라가는 사람이 자신의 샬롬에 쓴 방법을 자신의 홈스쿨에서 적용을 했어요. 자기 집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라서, 여기 디지털 출판사에서 나온 샬롬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육, 요 책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하고, 여기서 한국적인 상황이 가미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좋게 제가 중간중간에 글을 썼고요. 이제 4부에 가서는 우리가 한국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거의 제가 좀 정리를 한 겁니다. 41페이지 가면 기독교를 기초로 한 살아있는 교육. 살롯은 사실 굉장히 개척자잖아요. 굉장히 앞선 상태였고 18세기에 벌써 그런 생각을 하고 했다는 거는 엄청나게 앞서간 건데 이것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영국의 일반 교육제도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반 교육계에서 샬롯 메슨의 기독교적인 요소를 제거해 버렸어요. 기독교적인 책을 제거하고 뭐 자기주도 학습, 완전 학습 이런 것만 싹 빼가지고 샬롯 메슨이 그렇게 전체적인 면모가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수잔 쉐퍼 맥걸리가 라브리의 가정교육이라는 거기 책에서 샬롯 메슨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샬롯 메슨의 전집 요소권이 미국에서 다시 출판됐고요. 이 책들은 교육, 자녀 양육, 성품 향상과 같은 영역에서 기독교적 대안에 목말라 있던 독자들에게 단비가 되었죠. 1880년대 후반의 영국에서 어린들은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가난한 집 아이들은 사회에서 별로 쓸모없는 존재들로 취급되었고 발언권도 없었죠. 그들은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요. 8살, 9살 그런 애들이 막 하루에 막 16시간 막 이렇게 일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시대였고 또 아무리 그 당시에는 아무리 부유한 부모라도 자녀 양육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들과 시간을 보낸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누구한테 맡기거나 하지 부모가 막 그런 건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루소의 그 에밀이 이제 화제가 됐던 거는 그 상류층 부모들이 이제 자녀 교육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방치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서 샬롯이 기독교의 본질은 한 인격체시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라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저는 이 표현 보고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와, 이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교육자가 있구나 이거를 하고요. 또 샬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교육을 전파를 했습니다. 샬롯은 부모의 존재, 부모는 누구냐 도대체?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영감을 불어넣는 사람,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영감을 불어넣는 사람 혹은 성령님과 협력하는 일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표현도 정말 멋진 표현이죠. 적절하고요. 여러분은 부모님 그러면 어떤 정체성이 떠오릅니까? 부모님은 어떤 사람 같아요?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사람? 그러면 안 되겠죠. 어쨌든 영감을 주고 성령에게 협력해 이러는 사람, 나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분, 어쨌든 햇세대의 사랑을 실천한 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있는 교육을 이제 말씀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이란 무엇인가 했는데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을 그분이 의도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능력이다. 이 표현도 굉장히 통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교육이 할 일입니다. 이런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울여야 되고요. 그런 사람은 선을 선택하고 악을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43페이지를 가면은 이제 교육은 관계다 그랬고 했는데 아까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교육은 관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어린이들은 지식에 배고파하지만 틀에 박힌 교육 과정을 반복하면서 호기심이 시들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부모는 실망하고 자녀는 불순종하게 되는데 교육이란 관계의 과학입니다. 이것은 가르침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념이고 샬롯의 간절한 소망은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 인간, 우주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가정은 하나님께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장소다 그랬는데 샬롯이 믿음을 정의하면서 이런 구절을 남겼어요. 그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교독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지식과 통찰을 비롯한 가장 좋은 은사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모든 교육의 완성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과 친밀합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통찰력 있는 명제더라고요.
다른 일반 교육자 중에서 이런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루소 같은 사람은 어릴 때는 종교교육을 시키면 안 된대요. 최소한 청소년기 돼야 그때에서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찾아갈 수 있지, 어릴 때는 되지도 않는데. 그게 무슨 통찰이에요, 도대체 그거는. 근데 살로메 시대의 통찰이 얼마나 정말 깊은 통찰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 대인 관계를 한 사람의 경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는 그냥 여러 분야입니다. 사람과 사람 만나기도 하고, 또 가족, 친구, 이웃, 또 때로는 역사, 문화, 고고학, 예술, 언어, 여행, 기획문화에 관심, 이런 것들이 다 간접 체험으로 그렇게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 학습, 44페이지 보면요. 요즘 자기 주도 학습을 얘기 안 하는 교육이 없어요. 사교에서도 정말 자기 주도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 주도 학습, 살로메 에센이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거든요. 사람은 내면에서부터 자라고, 사람은 살아있는 인격체이며 아이들은 대단한 생각의 소용자들이다. 사고 영역의 생명력은 끊임없이 생각을 떠올림으로써 유지되므로 규칙적인 생각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양과 질이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난 질적인 책만 해가지고 딱 1년에 2권만 읽어. 그래도 좀 문제지만 어느 정도 양은 확보해야 되죠. 예를 들면 한 달에 몇 권씩은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해서 어느 정도 양이 있으면서 거기에 또 질이 정말 좋은 그런 책들을 이제 공급을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인데, 원래 그 질이라는 건 양에서 나옵니다.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 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가끔 이제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이제 양적으로 이제 교인들이 양적으로 이제 잘 늘지 않을 때 그러죠. 이제 우리는 질적으로 한다고, 질적인 사람만 우리 이제 목회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은 질도 안 좋은 사람만 몇 사람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건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 질이 나옵니다. 법칙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양이 필요해요. 여러 양 중에서 질을 뽑아내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생각들이 책 안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 책을 잘 선별하고 공급해 주는 게 엄마들의 할 일이죠. 어떻게 홈스쿨 엄마가 어떻게 다 모든 걸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모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좋은 책을 선별하면서 해주면 자기주도 학습이 되죠. 학생들이 그걸 읽고 자기 소화를 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런 책들을 풍성하게 공급하고 질서 정연하게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관건이 됩니다. 어쩌다 한번 던져주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면 나중에 그게 이제 정말 양식이 돼가지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게 되죠. 자기주도 학습 중에서 이게 이제 또 완전 학습으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완전 학습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우리가 점수를 매기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80점, 90점, 90점에도 맞으면 보통 보면 안심해요. 됐네, 잘했네, 이러고 넘어가는데, 근데 이거는 점수를 하지 말고 퍼센트 개념으로 이해하면 빠릅니다. 그러니까 90점이 아니라 90%를 이해한 거예요, 이 학생은요. 그러면 10%는 어떻게 돼요? 공백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10% 자꾸 쌓이면 나중에는 많은 것이 공백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그거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게 아니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에 또 비슷한 거를 채우면 돼요. 보충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가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를 맞아도 5%가 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채우고 나면 다음 단계를 가는데 훨씬 좋고, 또 다음 단계를 가서도 보충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완전학습이니까 자기주도 학습, 완전학습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살로메 에센의 기독교 요소를 싹 빼버리고 그런 것만 뽑아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방법적인 것만 지금 보상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 분위기가 중요하다는데, 살롯이 전에 말했죠. 교육의 3분의 1은 분위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각종 개념들은 사고 영역에 필요한 영양분인데, 각종 개념에는 영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암송하는 이런 양식에는 일용할 생각도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생각을, 좋은 생각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용할 개념의 양식에 포함되는 메뉴들이 역사에 관한 포괄적 이야기, 놀라운 발명품과 과학적인 발견, 위인들의 생애, 그림, 연극, 찬송가, 시, 교양곡, 도덕적 사물 들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메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뽑아 제공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이제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하기 직전에 세계관, 가치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예방 주사를 맞춰야 돼요. 특히 그 밑에 제임스 사이어의 그러니까 홍길동 대학에 가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 책에 보면 그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고3 나이가 돼가지고 대학 가는 시간까지 몇 개월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 시간에 학교도 잘 안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그래서 몇 개월 있는데 그 몇 개월 사이에 예방주사를 맞추고 이제 대학에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것들을 미리 점검을 하면 훨씬 더 이제 수습이 되는데 이것이 아무 대책 없이 쑥 들어가면은 잘못하면은 대학에서 진짜 소위 말하는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학 교수들이 또 명성과 이런 거 해가지고 야, 니네 아직도 창조를 믿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접근하기 시작하면 애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서 미리 한번 들어본 것과 안 들어본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 조카가 옛날에 우리 미국에 방학 중에 놀러 왔는데 그때 이제 기독교 학교 이 아이들 다니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와 진짜 신앙이 굉장히 믿음이 좋고 기도도 많이 하던 학생이었는데 완전히 뒤바뀌었더라고요. 그 교수들이 말하는 것에 완전히 세뇌를 당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신앙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요. 그러게 누가 말하냐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건 안 되겠어 도저히.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있는 한 달 동안 머무는 동안에 차근차근히 대화를 했어요. 얘기하면 그건 어느 교수가 한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해. 또 얘기하면 어느 교수가 한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대.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어느 교수가 한 얘기가 그 따위로 말하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거. 이게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냐면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 한 달 사이에 많은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어요 정상으로. 와, 그러니까 믿지 마 이 사람아. 왜 교수가 뭔데 도대체 그냥 일정한 학위를 가지고 기회가 돼서 온 거야 학교에.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는 점검도 안 돼 있어. 거기에는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세운 학교인데 그런 교수들이 너를 가르치잖아. 왜 그렇게 하는데? 돌아보니까 얘는 대학 가기 전 고등학교 때 예방주사를 전혀 안 맞은 거예요. 정말 순진하게 그냥 교회에서 그냥 죽으라고 그냥 봉사하고 반주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그런 세계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냥 교수들이 완전 이론으로 막 까부시니까 진짜로 어떻게 아이가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때 만약에 그때 미국 안 왔으면 이거 완전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차 지나서 하다가 의심 없이 하다가 대학 가서 들어본 일도 없는 그것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특히 또 삐뚤어진 역사관 사회주의 이런 것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대책에 들어본 일이 없고 공부한 일이 없으니까 그냥 부러지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방주사를 맞추고 우리 홈스쿨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잖아요. 꼭 고3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중학생들도 미리 하면 되잖아요. 예방주사 맞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는지를 알고 이런 것을 미리 해놓으면 탄탄하게 되죠. 어느 대학을 가든 어디를 가든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힘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신뢰할 만한 교사를 위촉해서 일정 기간 사사를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다른 걸 하겠는데 과학 분야는 참 못하겠다 그러면은 정말 신앙과 지식이 올바른 사람을 택해서 약 3개월 동안에 잠깐 맡긴다든지 그렇게 공부할 기회를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역사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준 사람을 만나서 딱 위임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보충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조선시대도 그런 문제가 있었나 봐요. 조선시대 양반계층에도 부모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자기 집 자녀는 안 가르쳤대요. 서로 바꿔가면서 자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공자도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군자는 아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는다. 알고 보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가보니까.
자기 아들 보면 성질나거든, 완전히. 이것도 모르냐 그러니까 그 거를 못 보니까 이제 바꾸는 거야, 이렇게 다른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수 썼네. 아주 서로 바꿔서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서로 바꿔서라도 공부를 잘 시켜나가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자기 부모는 애들 보면은 못하면은 막 화부터 나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그 주위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저 기도 제목과 또 실제로 해야 되는 거가 우리 기독교 교사 중에서 그 랍비급 교사들을 많이 양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태인들로 말하면 랍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학문과 인격과 통찰력을 가지고 이게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이렇게요. 이제 그런 그 랍비급 교사들이 많아져야 이것이 더 아이들이 처음부터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랍비가 생긴 그 이유도 다 그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할 게 장사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해가지고 얼씨기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뭐 했어요, 거기서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우리의 그 신앙과 민족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교사들을 랍비들을 갖다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다 끌려갔는데 그 중에서 신앙과 학식에 인격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일을 안 시킨 거예요. 장사하고 노동하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 학생들만, 우리 아이들만 가르쳐 달라고. 그분들을 선발해가지고 따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만들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랍비의 기원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 잘한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일하고 와서 장사하고 와가지고 또 가르치려 봐. 누가 가르치겠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당신들은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집중하라고. 그렇게 밀어준 게 이스라엘의 그 배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그거는 뭐 이스라엘의 특수한 경우지만 우리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 그런 분들이 생기면 그 전수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음 후배들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사하다가 막 뛰고 쉽지 않잖아요. 우리 미주족에서 이제 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장로님인데 하루 종일 장사하다가 이제 오잖아요. 근데 수요예배 때 왔는데 막 몇 발로 뭐 400불, 300불 막 계산하고 있는데 사회 보면서 그러더래요. 찬송가 335달러. 그래가지고 한참 웃었는데 진짜 그렇게 나와요, 진짜로. 근데 그런 상태에서 또 장사가 와가지고 랍비가 나와서 못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밀어줘서 나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의 이제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 46페이지 보면요. 한국의 큰 문제 중 하나가 예절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와 가이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양반계층을 중심으로 아이가 7, 8세에 되면 기본적으로 소학을 배우잖아요. 이 소학을 통해서 이제 주자가 편집한 책인데 그 인간의 기본 도리를 말이에요. 사람은 이래야 되느니라. 그거 쭉 나오거든요. 그거를 배우면서 다는 몰라도 그냥 어린아이들이 7, 8세 아이부터 인간은 이래야 되느니라. 그걸 이제 의식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성리학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많은 부분에서 율법주의가 이제 생기게 되죠. 이러면서 뭐 좋지 않은 영향이 지금도 그렇게 많이 전달이 되고 있고 여기서 우리 한국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잠언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의 잠언도 있고 야고보성이 있는데 이거는 복음도 복음이고 복음의 기초 위에서 인간이 어떤 예의를 갖춰야 되는지 예절을 갖춰야 되는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 예절의 근본을 더 제시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동사다 그랬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참 다 동사예요. 형용사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사랑을 형용사로 묘사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뭐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은 뭐 그런 사랑 그냥 식으면 그만이에요.
피자는 식으면 데우면 되지만 사랑은 잘 안 데워져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2년이라 그러더라고요. 미친 듯이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그 효력기간이 2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년 되면 싹 거짓말처럼 사라진대요. 그러면 나 사랑하지 않았어? 아니야. 그때는 진심이었대.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식은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영화 배우다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완벽한 자기가 원하는 완벽한 여자를 얻었는데 1년 만에 이혼했어. 이게 뭐지? 그런데 살아보면 그게 육체의 매력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맨날 보면 지겨운가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그게 사랑은 형용사를 했을 때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남지도 않고요. 사랑은 동사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도 오래 참다가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사실은 동사를 하려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 전에 어떤 인천인가 거기서 어느 교회에서 여자 전도사님하고 남자 전도사님이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둘 다 별명이 천사래요. 너무 사람이 좋은 분들이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천사가 결혼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살까 그래서 몇 달여 가봤는데 그냥 접시가 날아다니고 그냥 난리가 났더래. 두 천사가 만났는데 완전히. 그리고 신혼 때는 사랑은 오래 참고 붙어 있었는데 없어졌더래. 어느 때부터. 그만큼은 오래 찾기 힘든 거예요. 사랑이. 근데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는 동사로서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오래 갈 수도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태로 가게 돼요.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요. 저희 집사람이 유일하게 미국으로 왔어요. 그야말로 동사의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형용사로. 그냥 형용사로 그런 사랑이 아니고 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모르잖아요.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내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근데도 정말 기도 하나로 왔대. 기도하고 확신 없고서 딱 결정해가지고 동사의 사랑을 비행기 타고 왔어. 이거는 왜 얘기지? 쓸모없던데. 하여튼 동사가 중요하다고. 네, 그렇게 해서 이건 괜히 얘기한 것 같다. 네. 하여튼 결론은 동사가 중요하다. 그걸 했었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